기원 후 9년,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로마의 심장부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로 만들었던 절대 권력자 아우구스투스. 그가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어두운 궁전의 복도를 밤새도록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그는 이따금 벽에 자신의 머리를 짓겠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바루스, 내 군단들을 돌려다오. 이 절망적인 외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였습니다. 무엇이 신과 같았던 황제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을까요? 대답은 로마에서 아득히 먼 축축한 라인강 너머의 숲속에 있었습니다. 테우토브루크 숲, 그곳에서 로마의 최정예 병력인 세 개의 군단,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사령관 바루스가 이끌던 이 거대한 군대는 게르만족의 치밀한 매복에 걸려 단 며칠 만에 철저하게 도륙당했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황금 독수리 깃발은 적들의 손에 넘어가 진흙탕에 처박혔고, 장교들의 시신은 야만신의 제단에 피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른들을 이 패배가 로마인들에게 준 충격은 현대의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네, 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던 거대한 이집트를 무너뜨렸고, 찬란한 학문을 자랑하던 그리스를 정복했으며, 바다의 패자였던 카르타고를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바다의 패자였던 카르타고를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술과 제국을 촘촘히 잇는 완벽한 도로망을 갖춘 당대 최고의 전쟁 기계였습니다. 어떤 문명화된 제국도 로마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심장에 이토록 치명적인 상처를 낸 것은 거대한 성벽을 가진 제국도 눈부신 문명을 이룩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찢어발긴 것은 안개와 진흙, 미로처럼 얽힌 늪지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숲이라는 야생의 자연이었습니다. 이로는 그럼 빛나는 문명의 정점이 문자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야만이라는 이름의 자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무서운 역설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시내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마비되어토 광장과 골목마다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덩치 큰 게르만 전사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쇄도할 것이라는 집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늙은 아우구스투스는 도시의 경비를 강화하고 갈리아와 게르만 출신의 노예나 경호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해 모두 도시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가장 완벽해 보였던 권력이 사실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유리창 위에 서 있었다는 뼈아픈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압도적인 힘을 쟁취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제국들은 권력이 커질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 더 깊은 병적인 공포를 품곤 합니다. 로마에게 게르마니아의 울창한 숲은 영토 밖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공포에 잡아먹힌 채 얌전히 주저앉을 나약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맹렬한 분노로, 끔찍한 절망을 차갑고 체계적인 복수심으로 바꾸는데
숙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루스의 군단이 전멸하고 6년이라는 뼈아픈 시간이 흐른 뒤 라인강의 탁한 물결 위로 다시 한번 로마의 붉은 깃발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을 떠났고 제국은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새로운 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던 장군, 이름마저도 게르만족을 정복하라는 운명을 타고난 듯한 게르마니쿠스가 복수의 검을 뽑아들고 북방의 차가운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린 독수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적은 숲속에 숨어있는 야만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제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괴물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기원 후 14년, 로마 제국에 거대한 지진이 닥쳤습니다. 테우토부르크, 숲의 악몽을 끝내 잊지 못한 채 제국의 창립자이자 절대자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양아들 티베리우스에게로 넘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과도기. 제국의 최전선이었던 라인강 방어선에서 터져나온 것은 적들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을 수호해야 할 로마 군단병들의 분노에 찬 폭동이었습니다. 라인강을 지키던 8개의 군단, 무려 8만 명에 달하는 최정예 병력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축축한 진흙구덩이에서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휴일은 없었고 가혹한 체벌이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루스의 군단처럼 언제 저 어두운 숲속에서 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짙은 공포와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바뀌는 혼란을 틈타 밀린 봉급과 전역을 요구했고 상관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통제불능의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있어 게르만족의 침공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위협이었습니다. 제국의 방패가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칼로 돌변한 것입니다. 만약 이 8만 명의 반란군이 로마로 진군한다면 제국은 그날로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핏줄이자 군단병들의 열렬한 우상을 받고 있던 젊은 사령관 게르마니쿠스였습니다. 그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반란의 중심지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제국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니앙거스입니다. 미쿵 총사기, 그리고 등 강정 방기를 일렁이고 영성대모, 늙고 지친 병사들은 게르마니쿠스를 둘러싸고 자신의 옷을 찢어 채찍에 찢긴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빨이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반역의 재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두쇠, 티베리우스를 몰아내고 게르마니쿠스, 당신이 황제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기꺼이 칼이 되어 로마로 진격하겠다는 끔찍한 충성이었죠. 게르마니쿠스는 경악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이 로마의 귀족 청년은 병사들의 불경한 반역 시도에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칼을 뽑아 자결하려는 시교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놀라 말릴 것이라 기대했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병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그트 자신의 칼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내 칼이 더 날카로우니 이것으로 찌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순간
게르마니쿠스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로마의 위엄, 제국에 대한 충성심, 혹은 지휘관의 권위 같은 낡은 가치로는 이미 이성을 잃은 이 야수들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폭발하기 직전에 파괴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배출구가 필요했습니다. Mo to N to to to.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게르마니쿠스가 선택한 방식은 놀랍도록 잔인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자들을 병사들 스스로의 손으로 잔혹하게, 처형하게 만들어 공범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먹잇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건너편. 6년 전 로마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던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로마인들끼리 서로의 목을 겨누던 그 피 묻은 칼날의 방향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너희의 분노를 로마가 아닌 저 야만인들의 심장에 박아 넣어라. 빼앗긴 독수리를 되찾고 저들의 피와 제물로 너희의 주머니를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제국의 내전을 막아낸 것은 고결한 애국심이 아니라 외부를 향한 맹렬한 살육의 약속이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의 칼끝이 마침내 라인강 너머에 짙은 어둠을 향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 게르마니쿠스는 이제 강 건너의 야만인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복수의 첫 번째 희생양은 밤의 축제를 즐기고 있던 평화로운 마르시족이었습니다. 기원 후 14년 가을. 마침내 로마의 거대한 전쟁 기계가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반란의 맹렬한 분노를 차가운 피의 갈증으로 뒤바꾼 군단병들의 눈빛에는 오직 살육에 대한 굶주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게르마니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마르시족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 마르시족은 자신들의 여신인 탄파나를 기리는 성대한 가을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늦은 밤까지 술과 고기, 그리고 춤에 취한 사람들은 차가운 강을 건넌 로마군이 어둠을 틈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젊은 사령관 게르마니쿠스는 야만인들과 정정당당하게 평원에서 검을 맞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최정예 군단을 4개의 땡기 대열로 쪼개어 DT1, DT1, 1, 4개의 대열로 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마르시족의 영토를 향해 진격시켰습니다. 로마군은 마르시족의 마을들을 거대한 그물처럼 완전히 포위한 뒤 축제에 지쳐 도차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칼날을 일제히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위대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날 밤 로마군은 칼을 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이 든 자와 어린 자, 심지어 남성과 여성을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평화로운 꿈을 꾸던 백발의 노인, 부모의 품에서 겁에 질려 울부짖는 어린아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연약한 여성들까지 모두 로마군의 서늘한 은빛검 아래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르만족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며 숭배했던 탄파나 신전 역시 끔찍한 약탈을 당한 뒤 거대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려 50마일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 단 하룻밤 새에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피와 불길의 지옥으로 뒤덮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파괴를 자행하는 동안 로마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한 로마식 학살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의 전쟁을 영웅들의 명예로운 대결로 상상하곤 합니다. 규율과 법률을 자랑하는 문명국가 로마가 가죽옷을 입고 도끼를 휘두르는 야만적인 게르만족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라면 더더욱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날 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짐승처럼 도륙한 이 끔찍한 사건은 문명과 야만이라는 오만한 구분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선에 그림가는 되어 그림가는 무방비 상태의 이 당붕방붕방붕붕방. 그렇다면 이성적이고 교양 넘치던 귀족 사령관 게르마니쿠스는 왜 이토록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것이 단지 반란 직전까지 갔던 피에 굶주린 군단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혹한 학살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된 제국주의 로마가 주도한 거대한 정치적 테러였습니다. 로마는 라인강 너머에서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6년 전 숲속에서 우리 로마의 군단에게 가한 끔찍한 모욕을 우리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로마의 복수는 단지 너희의 영토를 조금 빼앗거나 비굴한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의 가장 즐거운 축제를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만들 것이며 이구 너희의 정신적 지주인 신전을 불태우고 너희의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말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로마가 보여준 이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잔혹함은 게르만족의 뼛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제국의 공포를 각인시키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가장 끔찍한 야수로 변할 수 있는 제국의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르시족의 뜨거운 피로 라인강 주변에 차가운 대지를 검붉게 물들였지만 로마 군단병들의 오랜 갈증은 결코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짙은 피냄새를 맡은 야수들처럼 병사들의 심장 박동은 더욱 거세고 위협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것들은 대가시면 마르시족은 그저 거대한 복수극의 핏빛 서막을 여는 가여운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재간 핏 8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진정으로 칼끝을 겨누고 싶어하는 진짜 목표. 그들의 영혼을 6년 동안이나 갉아먹으며 밤마다 가위에 눌리게 했던 거대한 악몽은 아직 저 깊고 어두운 북방의 숲속에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르마니쿠스의 군대는 과거의 끔찍한 망령들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이름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테우토부르크 숲을 향해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기원 후 15년, 게르마니쿠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은 라인강을 넘어 게르마니아의 깊고 습한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는 곳은 단순한 적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국의 자존심이 진흙탕에 처박히고 수만 명의 형제들이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증발해버린 로마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덤이었습니다.
군단병들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만이 안개 낀 숲의 정막을 깨뜨릴 뿐 병사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대낮에도 짙은 어둠이 깔린 그곳. 마침내 테우토부르크 숲이 그 입을 벌리고 로마인들을 다시 삼킬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연은 그날의 참상을 자비롭게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병사들의 눈앞에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성한 잡초와 이끼 사이로 하얗게 탈색된 뼈들이 끝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무기를 쥐고 맹렬히 싸우다 쓰러진 듯 뼈들이 산더미처럼 엉켜 있었고, 또 어떤 곳에는 겁에 질려 도망치다 뒤에서 공격받은 듯 뼈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줄기에는 부러진 로마군의 무기와 함께 두개골들이 끔찍한 장식품처럼 녹슨 못에 박혀 매달려 있었습니다. 숲의 어두운 공터에는 야만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피 묻은 제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주위로는 포로로 잡힌 로마의 장교들이 산채로 도륙당한 흔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에서 온 병사들은 짐승의 둥지 같은 그 숲에서 자신들의 옛 전우들이 겪었을 압도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분노로 끓어오르던 군단병들은 백골이 된 전우들의 잔해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 게르마니쿠스 역시 눈물을 흘리며 흩어진 뼈들을 모아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애도의 현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막힌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병사들이 진흙 속에서 뼈를 주워 모을 때 그들은 아주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6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과 벌레들이 시신을 덮고 있던 로마의 갑옷과 게르만족의 짐승 가죽을 모두 썩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얀 뼈만 남은 상태에서 병사들은 어느 것이 자랑스러운 로마 군단병의 뼈인지, 어느 것이 증오스러운 게르만 야만인의 뼈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는 문명과 야만,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엄격한 선을 긋고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했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로마인도 게르만인도 그저 똑같은 한 줌의 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군은 아군의 뼈와 적군의 뼈를 구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인지 모를 그 모든 뼈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무덤 속에 함께 묻었습니다.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을 정벌하겠다던 제국의 오만함이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죽음의 평등함 앞에서 덧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황제 티베리우스는 패배의 현장에서 장례를 치른 것을 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경솔한 행동이라며 차갑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자의 눈에는 병사들의 뼈가 제국의 자산일 뿐 애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르마니쿠스에게 이 장례식은 단순한 슬픔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 발원구로 빈정고, 그것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공포를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가장 차갑고 단단한 사리를 채워넣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눈물겨운 매장 의식은 끝났습니다. 죽은 자들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 안식을 얻었지만, 이 끔찍한 지옥도를 그려낸 장본인들은 여전히 저 숲의 어둠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루스의 군단을 도륙하고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그 남자, 무식한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가 키워내고 로마를 가장 잘 알았던, 챙았던 제국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적이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가의 통곡이 끝나고 병사들의 눈빛이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할 무렵, 숲의 짙은 그림자 너머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괴성을 지르는 흔한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로마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로마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심지어 한때 로마의 빛나는 갑옷을 입고 제국을 위해 검을 휘둘렀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미니우스. 6년 전 제국의 심장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비수를 꽂아 넣은 테우토부르크 숲의 진짜 설계자였습니다.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며 늘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의 젊은 귀족들을 로마로 데려와 화려한 문명을 맛보게 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로마의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야만의 피를 씻어내고 그들의 머릿속에 제국의 위대함을 심어주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로마의 충실한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오만한 계산이었습니다. 체루스키족의 왕자였던 아르미니우스 역시 어린 시절 로마로 끌려가 바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기사 계급에 올랐으며 심지어 로마군 보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령관 바루스는 이 젊고 영리한 게르만 귀족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식탁에 마주 앉혀 국정을 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궁전과 뜨거운 목욕탕. 향기로운 포도주가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야생의 늑대를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의 빵을 먹으며 제국의 오만함과 내부의 부패를 보았고 로마의 전술을 배우며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로마 군단의 강점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원을 벗어나 대열이 무너지는 복잡한 지형과 악천후 속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보급로가 끊겼을 때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군의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전술적 명령까지 모두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역설이 존재합니다. 테우토부르크 숲에서 로마의 최정예 군단을 찢어 발긴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숲속 야만인들이 휘두른 투박한 도끼나 맹렬한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스스로가 아르미니우스의 머릿속에 주입해준 고도의 군사 지식과 전술적 통찰력이었습니다. 바루스의 곁에서 군사 고문 역할을 하던 그는 로마군의 정찰망을 무력화시키고 거짓 정보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완벽한 군사 매뉴얼이 거꾸로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가장 완벽한 암살자의 검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로마는 야만인을 문명화시켰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제국의 심장부를 도려낼 가장 지능적이고 무자비한 괴물을 스스로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길러낸 셈이었습니다. 이제 게르마니쿠스와 마주한 아르미니우스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군이 분노에 눈이 멀어 맹목적인 복수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이 마비된 군대는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력을 숨기고 적을 깊숙이 유인하며 팜과 숲이라는 자연의 무기를 다시 한번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6년 전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었던 끔찍한 사냥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금 완벽한 도면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마니쿠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미니우스는 그리고 6년 전 로마군을 산채로 집어삼켰던 바로 그 죽음의 대본을 집어삼켰던 이번에는 분노의 눈이 먼 게르마니쿠스의 목을 조르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무대 위에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One of in and into in. 게르마니쿠스의 복수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르미니우스는 조용히 쳐놓은 거미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보급과 행군의 효율성을 위해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야만 했고 이것은 아르미니우스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의 핵심 부관이자 백전노장인 카이키나가 이끄는 4개의 군단은 폰테스, 롱기, 즉 긴 다리라 불리는 끝없는 늪지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로마군이 용 위에 썩어가는 통나무들로 억지로 이어붙여 만든 좁고 위태로운 길목이었습니다. 좌우로는 발을 들이는 순간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시커먼 진흙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사방은 울창하고 축축한 숲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6년 전 바루스의 군단이 테우토부르크 숲에서 마주했던 지옥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지형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이 절망적인 지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늪지대 한가운데 갇혀 허우적거릴 때 숲의 가장자리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무수한 게르만 전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투창이 비오듯 쏟아졌고 발밑의 진흙은 군단병들의 무거운 장화를 집어삼켰습니다. 로마군의 자랑인 방패 밀집 대열은 좁고 미끄러운 통나무길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거운 방패와 갑옷은 진흙탕 속에서 병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대를 지휘하던 노련한 카이키나조차 적의 공격에 타고 있던 말이 쓰러지면서 진흙탕에 처박혔고 하마터면 적의 창 끝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휘관의 추락을 목격한 로마군 진영에는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압도적인 무기로 무장했던 위대한 제국의 군대가 friend, 단지 자연이라는 덫과 야만인의 기습 전술 앞에 또다시 파멸의 문턱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뼈아픈 역설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강철 같은 규율과 뛰어난 무기를 갖추었다 한들 지형의 불리함 앞에서는 한낱 무기력한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무적 신화는 이 축축한 게르마니아의 뚝지대에서 또 한 번 무참히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살아남은 로마 병사들은 진흙 속에 웅크린 채 6년 전 선배들이 겪었던 끔찍한 죽음의 순간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역사는 테우토부르크의 비극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그들 자신의 눈부신 용기나 기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군을 살려준 것은 바로 게르만족 전사들의 훈련되지 않은 탐욕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게르만 전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로마군의 화려한 마차와 보급품을 약탈하는데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적의 전열이 흐트러진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카이키나는 남은 병력을 쥐어짜내어 결사적인 돌파를 시도했고 간신히 죽음의 텀지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생환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전투는 로마 수뇌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켄, 로마,
게르마니쿠스는 숲과 붐이라는 야생의 영토 안에서 아르미니우스를 상대하는 것은 그저 운에 제국의 명운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연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적을 확실하게 짓밟기 위해 이제 로마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축축한 숲의 미로에서 벗어나 적들을 로마의 질서와 강철 같은 규율이 지배하는 넓고 평평한 평원으로 멱살을 쥐고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기나긴 복수의 대서사시를 피로 물들일 최후의 도마가 서서히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원후 16년, 길고 잔혹했던 복수국의 종지부를 찍을 무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곳은 배저강 연안에 넓게 펼쳐진 평원, 이디스타비소였습니다. 찻지와 숲이라는 자연의 요새를 잃어버린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수만 명의 게르만 연합군을 이끌고 넓은 평원에서 로마군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게르만 전사들은 거대한 체구와 짐승의 가죽으로 위압감을 뽐내며 끔찍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반면 게르마니쿠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단병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차가운 은빛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직 지휘관의 짧고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군화가 땅을 구르는 일사불란한 소리만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디스타비소 평원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평하고 탁 트인 대지 위에서 로마의 전쟁 기계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게르만족의 맹렬한 돌격을 거대한 방패벽으로 튕겨낸 뒤 촘촘한 대열을 유지하며 기계처럼 전진했습니다. 방패 사이로 튀어나오는 짧고 치명적인 글라디우스 검은 게르만 전사들의 맨살을 무자비하게 꿰뚫었습니다. 궁수들과 투석병들이 하늘을 검게 뒤덮을 만큼 정교한 화살비를 쏟아부었고, 측면에서는 중무장한 기병대가 떼끼처럼 적의 진영을 박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소름 끼치고도 차가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기적적인 마법이나 영웅의 초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병참선, 오랜 시간 반복된 기계적인 훈련, 그리고 인간의 개별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차갑고 냉혹한 로마의 군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숲과 듬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변수가 사라지고 지평선이 보이는 평탄한 지형이 주어지자 로마군은 감정의 동요 없이 압도적인 효율성으로 적을 갈아버리는 거대한 육류 분쇄기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진정한 무서움은 번화한 도시나 웅장한 건축물, 혹은 심오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사륙의 과정마저도 고도로 체계화하고 규격화하여 산업처럼 돌려버릴 수 있는 그 차가운 합리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게르만 연합군의 전열은 종이장처럼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숲의 정령들도 평원 위에서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도망치는 자들은 무자비한 기병대의 말발구 말에 질척이는 고깃덩어리로 짓밟혔고, 살아남기 위해 배저강으로 뛰어든 자들은 강둑에 도열한 로마군의 화살에 고슴도치가 되어 수장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 위로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물의 흐름마저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지옥의 설계자이자 그토록 교만했던 아르미니우스조차 죽은 동료의 피를 자신의 얼굴에 떡칠하여 신분을 위장하고서야 간신히 전장을 빠져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로마의 절대적인 압승이었습니다. 테우토부르크 숲의 진흙창에 처박혔던 제국의 황금 독수리 깃발들도 마침내 본래의 주인을 찾아 로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을 가득 메운 적들의 끔찍한 시체산 위에서 군단병들은 자신들의 사령관 게르마니쿠스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뼈아픈 수치를 피로 씻어낸 게르마니쿠스의 가슴은 오만과 자신감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단 1년, 아니 몇 달의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저 야만적인 게르마니아 전체를 로마의 영토로 완벽하게 병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더 깊은 북방을 향해 멈추지 않는 진군을 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로마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전령이 사령관의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가 보낸 짤막하고도 차가운 명령서였습니다. 영광에 취한 게르마니쿠스의 맹렬한 질주를 단숨에 멈춰 세운 제국의 가장 냉혹하고 실용적인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가 보낸 서신은 끓어오르던 게르마니쿠스의 야망에 부은 차가운 얼음물이었습니다. 당장 모든 군사 작전을 중지하고 로마로 귀환하여 개선식을 올리라는 명확하고도 단호한 명령이었죠. 게르마니쿠스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딱 1년, 아니 단 몇 번의 전투만 더 치르면 저 끔찍한 게르마니아를 로마의 지배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르시족의 피로 시작된 이 거대한 복수극을 영토 확장이라는 완벽한 제국의 영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뤄는 되고, 하지만 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이 젊은 영웅의 호소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사가들과 호사가들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결정을 두고 옹졸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사가들과 호사가들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결정을 두고 옹졸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사가들과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군대의 우상으로 떠오른 게르마니쿠스가 더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두려워 비열하게 그의 날개를 꺾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티베리우스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견제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황제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진짜 이유는 영웅에 대한 얄팍한 시기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서 있는 장군이 아니라 제국의 거대한 가계부를 관리하는 가장 냉혹하고 이성적인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사실 티베리우스 자신도 젊은 시절 그 축축하고 끔찍한 게르마니아의 전장을 누구보다 오래 뒹굴었던 베테랑 지휘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어있는 야만인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진을 빼는 일인지,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이 로마의 병참 시스템에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당실이 다는, 게다가 양아버지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임종 직전 로마의 국경을 지금의 방어선 너머로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라는 엄중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국의 덩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결국 거대한 국경선의 유지 비용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붕괴할 것이라는 늙은 권력자의 현명한 통찰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그 뼈아픈 유훈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칼끝이 향하는 핏빛 영광만을 보았지만 티베리우스는 지도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게르마니아는 정복할 가치가 있는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처럼 황금빛 밀을
무한정 생산해내는 비옥한 평야도 없었고, 시리아처럼 은과 향신료가 넘쳐나는 무역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갈리아처럼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번화한 도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오직 사나운 짐승들과 질척이는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숲뿐이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불모지를 제국의 영토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저 거친 야만인들의 끝없는 반란을 막기 위해 매년 수만 명의 병력을 영구적으로 주둔시켜야 하고, 그들을 입히고 먹여 살리기 위해 제국의 막대한 국고를 밑바닥이 빠진 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그 땅은 제국에게 축복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악성 종양에 불과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복수라는 감정적인 명분이나 장군의 개인적인 영광 때문에 제국의 피 같은 재정을 낭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승리가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뼈아픈 지정학의 진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고 제국의 위엄은 세워졌으며 잃어버린 황금 독수리는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피를 갈망했지만 황제는 황금을 보전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전술과 용맹함이 전장을 지배할지언정 결국 거대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차갑고 건조한 경제적 실용주의였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써내려가는 장엄한 서사시와 제국의 생존을 위한 차가운 회계 장부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게르마니쿠스는 쓰라린 입술을 깨물며 라인강 너머의 정복을 포기하고 로마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철군의 결정은 훗날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가장 기막힌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마 시내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젊고 잘생긴 영웅 게르마니쿠스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기원 후 17년,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개선식이 열렸습니다.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포로로 잡힌 게르만족 귀족들이 전차 뒤를 맨발로 뒤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아르미니우스의 아내 투스넬다와 그의 어린 아들도 있었습니다. 테우토브루크 숲의 참극 이후 잃어버렸던 황금 독수리 깃발들이 다시 로마의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로마인들은 열광하며 게르마니쿠스가 게르마니아 전체를 정복하고 문명의 빛을 그 어두운 숲속까지 밝혀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중의 눈에 비친 이 개선식은 오만한 야만인들을 영원히 굴복시킨 제국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팡파르와 축제의 환호성 뒤에는 역사의 가장 기막힌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선식의 화려함이 극에 달할수록 제국의 수뇌부들이 내린 실제 결정은 대중의 환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개선식을 즐기고 있을 때 라인강 너머에 진주하고 있던 로마 군단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강 이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겉으로는 게르마니쿠스에게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지만 뒤로는 제국의 군사 국경선을 라인강과 도나우강으로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패배를 안갚음하기 위해 수만 명의 피를 흘리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을 짓밟은 그 찬란한 군사적 승리가 역설적이게도 영원한 철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복수라는 명분은 화려하게 달성했지만 영토 확장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한 제국은 끝없이 팽창하다가 외부의 더 강한 적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할 때만 멈춰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게르만족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승리의 정점에 선 바로 그 순간 스스로 진군을 멈추고 제국의 영원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대자연의 장벽과 경제적 효용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성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라인강은 단순한 지리적인 물줄기가 아니라 문명과 야만, 제국과 미지의 세계를 영원히 갈라놓는 뚜렷한 심리적, 정치적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강 이쪽에는 거대한 대리석 신전과 따뜻한 목욕탕, 체계적인 법률과 포장된 도로가 번성했지만 강 저쪽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숲과 야생의 짐승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수많은 부족들이 남겨졌습니다. 제국은 스스로의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거친 먹이를 뱉어낸 것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이 냉혹한 실용주의 덕분에 로마 제국은 재정적 파탄의 똠을 피하고 이후 수백 년간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튼튼하고 효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모든 지정학적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것일까요? 테우토부르크 숲의 억울한 원혼들은 안식을 얻었고 라인강은 로마를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지켜주었을까요? 역사의 톱니바퀴는 결코 인간의 얄팍한 계산대로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이끌었던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은 숲속의 야만인들에게 제국의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그 공포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씨앗을 게르마니아의 척박한 토양 위에 깊숙이 뿌려놓았습니다. 로마의 잔혹한 복수는 게르만족을 완전히 멸종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흩어진 부족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저 무자비한 로마라는 거인에게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 위에서 제국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짜 괴물이 서서히 새로운 형태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진 비칭, 상이, 게스입니다. 화려한 개선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 거대한 복수국의 주인공들은 하나둘씩 씁쓸하게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로마의 차기 황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던 젊고 영광스러운 사령관 게르마니쿠스는 시리아에서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수많은 이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은밀한 독사를 의심했지만 진실은 영원히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라인강 너머의 깊은 숲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공통의 적이 물러가자 게르만 부족들은 다시 과거의 야만적인 습성으로 돌아가 자기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제국의 최정예 군단을 투지대에서 찢어 발겼던 영웅 아르미니우스 역시 로마의 칼날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를 시기한 자신의 친척들의 배신에 의해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복수의 화신도 지옥의 설계자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단판,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붉은 깃발은 라인강 이남에 굳건히 꽂혔고 티베리우스의 차갑고 실용적인 계산 덕분에 제국은 이후 수백 년 동안 거대한 팽창을 멈춘 채 번영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테우토부르크 숲의 끔찍한 악몽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라인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경계선이 문명과 야만을 영원히 분리해 줄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짧은 시야를 비웃듯 수백 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가장 잔인하고 기막힌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마르시족의 축제 밤에 저질렀던 그 무자비한 학살과 이디스타비소 평원에서 보여주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게르만족의 뼛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서로를 죽이던 숲속의 부족들은 저 강 너머에 있는 로마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힘을 하나로 합쳐야만 한다는 생존의 법칙을 뼈저리게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야만인들에게 군사적 전술을 가르쳐 주어 아르미니우스라는 괴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을 통해 야만인들에게 정치적 연합이라는 가장 무서운 생존 기술을 강제로 주입한 셈이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뒤 라인강 너머의 어두운 숲속에서 쏟아져 나온 이들은 더 이상 짐승 가죽을 입고 뿔뿔이 흩어져 싸우던 과거의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퉁퉁퉁퉁퉁퉁 그들은 게르마니쿠스의 끔찍한 복수극이 남긴 공포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 마침내 로마 제국의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뜨릴 거대한 연맹체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후 476년 마침내 쇠락한 서로마 제국의 심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린 자들 역시 다름 아닌 그 옛날 테우토부르크 숲에서 로마인들의 뼈를 씹어먹던 게르만족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서사시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게르마니쿠스의 복수는 분명 위대했고 로마의 분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폭력은 결과적으로 훗날 자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의 씨앗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권력, 그리고 가장 완벽한 힘이라는 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고 수만 명의 피로 대지를 물들이는 물리적인 파괴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분노가 아무리 끓어오르더라도 멈춰야 할 선을 정확히 알고 그 선을 지켜내는 차갑고 무거운 자제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현대적인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국경선과 자본, 그리고 권력을 두고 수많은 국가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한계선을 맹목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현대의 제국들은 없는 것일까요? 테우토부르크 숲의 백골들과 이디스타비소 평원의 붉은 강물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하고도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